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시계 태엽 오렌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작가는 앤서니 버지스입니다. 한동안 촉법소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 혹은 폭력은 교도라는 과정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일까? 아직 성인이 아닌 비행 청소년의 범죄는 일반 교도소가 아닌 소년원으로 구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일까? 폭력과 죄악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은 어디까지가 합리적인 것일까? 명확한 답을 내기가 쉽지 않은 많은 질문들이 논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명쾌한 해법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고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인간의 본성과 인권,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의 한계나 허용 범위, 이런 아주 복잡한 사회적인 이슈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성악설, 성선설 이런 이야기죠. 아니면 인간이 다른 인간을 정죄하고 처벌할 권리가 있는 것인가? 이런 철학적인 논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책 시계 태엽 오렌지는 바로 이런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의미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15살의 비행 청소년 알렉스입니다. 청소년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아주 악랄하고 잔인한 범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또 마음에 그러면서 가책도 느끼질 않습니다. 그저 본능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폭력, 강간, 마약, 절도, 강도 이런 강력 범죄들을 계속해서 저지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함께 마약을 탄 우유를 마시면서 오늘은 무슨 나쁜 짓을 할까? 이것만 고민하는 알렉스의 패거리들과 선량하고 아무 죄도 없는 소시민들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인 시계 태엽 오렌지는 이 패거리들이 강도짓을 하려고 들어간 그 집에 남편이 쓰고 있던 책의 제목으로 나옵니다. 알렉스가 그 책의 한 구절을 읽게 되는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인간, 즉 성장하고 다정할 수 있는 피조물에게 기계나 만드는 것에 적합한 법들과 조건들을 강요하려는 시도에 대항하여 나는 칼, 펜을 든다. 이런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좀 특이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들 패거리는 그 집에서 작가인 그 남편을 죽기 직전까지 폭행하고 그 앞에서 아내를 강간합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범죄 행각 중에 어떤 집에서 덜미가 잡혀서 이 15살의 알렉스는 결국 감옥에 가게 됩니다. 본문 중에서 좀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죽도록 때리고 침뱉고 또 몇 시간이나 계속해서 지은 죄를 고백하게 만들고는 미친놈들과 냄새나는 변태들이 우글대는 더러운 감방 속에 집어넣은 것에 성에 차지 않았나 보지? 뭐 새로운 고문이라도 찾았냐 이 자식아? 그 일이 네 양심을 고문하게 될 거야. 그 일이 내 놈을 고문해서 미치게 해달라고 신께 기도하마. 놈이 심각하게 말했지. 그때 놈이 말하기도 전에 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알았어. 그 고양이를 가진 할멈이 시내 병원에서 더 나은 세상으로 가버린 거야. 아마 좀 너무 세게 팼나 봐. 그래, 그게 끝이었지. 네, 이 부분은 그 범죄를 하러 들어간 어떤 집에서 할머니를 막 폭행을 하고 그리고 그 집에서 잡히게 되는데 알렉스가
그리고 잡혀온 이후에 그 폭행을 당한 할머니가 결국에는 저 세상으로 가시게 되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감옥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알렉스랑 대화를 하는 사람은 경찰입니다. 잡은 사람 이야기고요. 이렇게 감옥에 가게 된 알렉스는 교도소 관계자들에게 교도소 안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을 흘리면서 나름대로 살아갈 방법을 찾습니다. 교도소라는 시스템이 범죄자들을 교도하고 교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 알렉스에게 묘한 기회가 오게 됩니다. 정부에서 실험하고 있는 새로운 범죄 치료 프로그램인 루도비코 요법의 실험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알렉스는 교도소를 떠나서 깨끗하고 대우가 좋은 치료시설로 옮겨져서 범죄 치료를 위한 임상실험 대상자가 됩니다. 이 루도비코 요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세뇌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 약물을 주입하고 그리고 끔찍하고 잔인한 그런 폭력, 범죄 장면들을 강제로 보여줍니다. 그러면 조건 반사의 원리로 폭력과 범죄에 대한 혐오감을 아주 각인시키는, 세뇌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의자에 묶어놓고 눈을 감지도 못하도록 눈을 이렇게 눈꺼풀을 강제로 잡아놓고, 그리고 구역질이 나올 만큼 끔찍한 장면들을 강제로 몇 시간씩 보여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악랄한 범죄자인 알렉스도 결국에는 제발 그만하라고 애원을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알렉스는 폭력과 범죄, 죄악에 대해서 혐오하도록 개조가 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본문 중에서 발췌해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속이 아주 메스꺼웠을 뿐만 아니라 아주 당황하게 됐어. 같은 영화를 보여주더군. 아주 낯익은 초강력 폭력, 대갈통이 깨진 녀석들, 옷이 찢겨 애원하며 피를 흘리는 계집애들. 그러니깐 그건 개인이 사적으로 서로 치고받으며 고약하게 구는 것이었지. 그러고는 포로 수용소와 유태인들, 그리고 탱크와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 가득 찬 이국적인 잿빛거리들, 생명을 앗아가는 소총에 쓰러지는 놈들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그 영화가 보여주는 사회적인 측면이었지. 그런데 그때 내가 느낀 메스꺼움과 갈증과 통증의 원인은 그 영화를 강압적으로 보았다는 것뿐이었어. 네,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켜서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풀려난 알렉스는 범죄나 폭력 비슷한 생각만 해도 몸에서 강력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범죄와 폭력이 교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소설은 이런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권리가 없는 기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 인간의 선택이 비록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범죄와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자유의지로 남겨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기도 한 시계 태엽 오렌지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워딩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태엽을 감으면 작동하는 기계장치, 그런 거죠.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태엽이 감겨야 정해진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계에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 시계 태엽 오렌지는 아주 유명한 거장 스탠리 큐브릭의 영화로도 유명합니다. 물론 소설과 마찬가지로 극도로 잔인한 범죄 묘사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몇몇 장면은 알렉스가 루도비코 치료를 받으면서 느꼈던 그런 비슷한 종류의 혐오감이 들 정도로 잔인하고 자극적이고 불쾌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와 이 소설이 오랜 시간 동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도덕적 의무라는
큰 명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하는 사람과 자유의지를 빼앗기고 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세뇌된 인간 중에 어느 쪽이 더 인간다운 것인가? 어느 쪽이 더 나은 것인가? 물론 선뜻 대답하기는 어려운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 중에서 역시 이런 부분을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착하게 되는 것이 좋지 않을지도 모른다. 6655321번아. 착하게 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일 수도 있어. 말하고 보니 자기 모순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번 일 때문에 나는 며칠 동안 잠 못 들어 할 거야. 신은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어떤 의미에서는 악을 선택하는 사람이 강요된 선을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보다는 낫지 않을까? 심오하고 어려운 질문들이구나. 네, 이 이야기는 그 교도소 안에서 주인공 알렉스와 그래도 가깝게 지냈던 신부님의 이야기입니다. 종교적인, 철학적인 이런 부분과 부딪히는 갈등, 모순 이런 거에 일어나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전반부에 등장했던 여러 인물들과 알렉스가 다시 재회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를테면 깔아놨던 밑밥이나 복선들이 마지막에 정리가 되는데 그리고 스포일러가 될 수 있지만 이 새로운 치료법도 결과적으로는 효과를 잃게 됩니다. 어떤 계기에 의해서. 이 지독한 과정을 통해서 주인공 알렉스는 철이 들고 자신의 가정, 자신의 배우자와 아이들 이런 가정을 꿈꾸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청춘이라는 것이 지나가 버렸고 그건 마치 태엽으로 가는 조그만 인형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많은 생각거리를 담고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강력하고 자극적이고 불쾌하기까지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 인생에 그런 것이 민낯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사회이고 또 인간이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계 태엽 오렌지 앤서니 버지스 지음 서론 앤드루 비즈웰 1994년 버지스가 향년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뜬 지 채 1년도 되지 않던 해 영국 BBC 스코틀랜드 지국은 소설가 보이드에게 이 작가의 삶과 작품을 기리는 라디오 연극을 써줄 것을 청탁했다. 이 연극은 버지스의 음악을 연주한 콘서트 녹화본과 그의 글래스고 서곡을 녹음한 것과 함께 1994년 8월 21일 에든버러 페스티벌 기간 동안 방송되었다. 이 프로그램 이름은 공중파본 버지스였는데 배우 세션스가 작가 버지스와 그의 소설적 자아를 상징하는 허구 인물인 앤더비 역할을 동시에 담당했다. 같은 날 선데이 타임즈는 BBC 페스티벌 연극의 폭력적인 강간 장면 구설수라는 기사를 첫머리에 실었다. 이 신문은 BBC가 버지스의 문제작 시계 태엽 오렌지에 바탕을 둔 강간 장면을 생방송으로 방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 기사는 모방 범죄라고 비판당했던 큐브릭 감독의 영화 또한 섬뜩한 강간, 폭력, 살인을 노골적으로 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선데이 타임즈가 약속한 노골적이고 섬뜩한 강간 장면 같은 것을 들으려고 라디오를 튼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심하게 실망했을 것이다. 보이드의 연극은 시계 태엽 오렌지에서 가져온 내용으로 2분 분량을 방영했는데 창조적인 음악성과 문학성으로 점철된 버지스의 오랜 삶을 품위 있게 기렸다. 종종
자신의 소설에서 빡빡한 우익 논설 기자들을 희화한 버지스였지만 사후에는 비관적 종말관을 가진 저널리즘에 부정확하고 무책임한 이야깃거리가 되는 신세를 피할 수는 없었던 듯하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시계태엽 오렌지를 둘러싼 논쟁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50년을 거슬러 1960년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당시 버지스는 가상의 미래를 다루는 소설들을 기획하고 있었다. 현재 남아있는 시계태엽 오렌지의 가장 초기 계획안에 따르면 그는 약 200쪽 분량의 책을 기획하고 있었는데 각 70쪽 분량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으며 1980년대가 배경이었다. 내 눈의 기둥, 체리의 구더기가 고려되었던 제목의 일부인데, 이 소설의 반영웅적 주인공은 프레드라는 이름의 범죄자다. 소설의 일부는 그의 범죄 행각을 다루며 결국엔 그가 체포된다는 내용이다. 2부는 구속된 프레드가 새로운 세뇌 치료법으로 시술을 받고 교도소에서 풀려나는 내용이다. 3부는 자유에 대해 고민하는 진보적인 정치인과 죄에 대해 고민하는 교회의 고뇌를 다루고 있다. 이 소설의 결말에서 프레드는 시술받았던 세뇌 치료법으로부터 회복하게 되고 다시 범죄의 삶으로 돌아간다. 이 당시 버지스가 기획하고 있던 다른 소설은 번식을 왕성하게 하자 1962년 10월 부족한 씨앗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다. 이 소설은 인구 과잉의 미래를 다루는 또 다른 미래 소설로서 종교가 불법화되고 정부가 출산율을 통제하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장려하는 동성애가 규범이 된 사회를 그리고 있다. 버지스의 가상 미래에서는 남자들이 강제로 징집되어 전쟁 게임에 참가하는 무장 군인이 된다. 이런 전쟁 상황을 조작하는 진짜 목적은 사망한 사람들의 시체를 깡통 포장해 육고기로 만들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다. 부족한 씨앗과 시계태엽 오렌지는 정치가 항상 양축을 오가는 진자라는 생각을 저변에 공유하고 있는데, 이 두 소설에서 정부는 전체적인 질서와 자유방임적인 태도를 계속 번복한다. 버지스는 희화 소설가로서의 자질과 교사시설 보여준 문학적 낙관주의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원죄설을 믿는 아우거스티누스파 가톨릭 신자로서 그의 학창시절 맨체스터의 사비에르 수도사들이 주입한 인간은 선보다는 악을 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원죄설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악에 매료된 사례로는 버지스의 친구이자 같은 종교를 믿었던 영국 소설가 그린의 소설 브라이턴 록을 들 수 있는데, 부패한 사회와 10대의 일탈을 함께 그렸다는 점에서 버지스와 비교해 볼 수 있다. 그 스스로 음울한 미래를 그리는 디스토피아 소설들을 쓰기 전까지 버지스는 거의 30년 가까이 이 장르의 다른 소설들을 읽었다. 자신의 소설 비평, 현재의 소설, 1967년에 팸플릿으로 출간된 후 1971년에 중보되어 단행본으로 출간. 현재의 소설에서 그는 책의 한 장 전체를 가상의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에 할애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20세기 작가들은 대체적으로 원죄설을 부정하고 과학적 합리주의에 믿음을 가진 웰스의 사회주의적 유토피아 사상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버지스는 과학의 진보가 자동적으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진보주의적 가정에 대해 도전한 멋진 신세계나 긴 여름 후와 같은 상상소설을 쓴
헉슬리의 반유토피아적인 전통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그는 미국 소설가 루이스가 우익 독재 체제의 도래에 대해 음울하게 예언한 소설 여기서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야. 나 파시즘적인 성향을 가진 젊고 잘생긴 비행사들의 매력을 전쟁 우화처럼 그린 영국 소설가 워너의 비행장에서 영향을 받았다. 버지스는 오웰의 1984가 출간된 후 얼마 되지 않아 읽었는데 자신의 1952년도 일기장 첫 장 머리 제목을 빅 브라더를 물리치자 라고 달았다. 그러나 버지스는 오웰의 소설을 죽어가는 사람의 예언이라고 폄하하고는 했는데 왜냐하면 이 소설은 정당하지 못하게도 자신들을 이데올로기로 억압하는 자들에게 저항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저력을 비관적으로 봤기 때문이다. 소설과 비평을 섞은 하이브리드 소설 1985년에서 버지스는 오웰이 자신 주변에서 감지한 1948년의 정세들에 대해 단순히 소묘적으로 그렸을 뿐이라고 의견을 제시한다. 아마 모든 디스토피아적인 조망은 현재를 그리면서 교훈과 경고가 될 정도로 어떤 특성들을 더 분명히 드러내고 과장한 것이다 라고 버지스는 말한다.